그래서 제가 주거용 부동산 중개 실무로 가지고 총 3주 동안 9시간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예비 모집할 때 그때 강의 들으러 오신 분 계십니까? 한 두세 분 계시는 것 같네요. 예. 혹시 그때 들으셨던 분은 오늘 첫 시간은 그 부분하고 좀 많이 겹칩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이분의 공인중개사 시험이 정말 어려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려운 고시를 합격하시고 여기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고시 합격한 그 자체도 축하드리고 또 RSA 랜드프로에 오신 그것도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공인중개사 합격만 하고 자격증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잘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랜드프로에 왔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든 부동산 관련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상당히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약간만 드리면은 좀 전에 정태호 소장님이 많은 칭찬을 했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저는 15회 때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는데 15회 때도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그때 떨어지고 그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추가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추가 시험에 제가 합격을 해가지고 그에 바로 이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사상의 주례동에 가면은 럭키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아파트 상가에서 한 2년 반 정도 부동산을 하다가 양산으로 옮겨가지고 한 11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13년 조금 넘게 부동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LBA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LBA라는 가정이 법률 중개사를 해가지고 그 가정에 공부를 한 10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또 나중에 마지막 시험을 스타디로 하고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20기로 제가 다녔고 그 다음에는 저는 울산 경매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좀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강의를 했고 또 최근에는 부동산 원스톱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좀 하긴 한데 거기에서 제가 강사로 일도 하고 또 운영자로서 또 일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부산 지부의 실무 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 협회에 나중에 이제 실무 교육 받으러 오면은 저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강사가 여러 명이거든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제 소개를 이제 마치고 제일 처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고 나면은 이제 창업을 보통 하는데 창업하기 전에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또 어떤 계획을 잡고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좀 전반적이고 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창업하기 전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창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를 이제 하실 건데 부동산 종류가 여러 개 있단 말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파트라든지 원룸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상가를 할 것인지 또 아니면은 토지를 중개를 할 것인지 자기가 주로 중개를 할 종목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중개 종목은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아파트의 장점, 단점, 또 상가의 장점,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어떤 종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 건강 상태라든지 또 뭐 여성이나 남성이 또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자기가 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게 따라서 내가 어떤 종목이 나한테 맞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젊고 좀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이런 분들은 뭐 상가라든지 토지나 이런 것들이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좀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좀 뭐 여자분이나 꼭 그러진 않는데, 그런 분들은 주거용 쪽에 아파트라든지 원룸이나 이런 게 좀 좋을 수도 있고, 좀 그 종목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먼저 좀 하시고, 그런 종목이 결정되고 나면은 내가 사무실을 입지를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좀 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실을 한번 차리고 나면은 또 다른 곳에 옮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이 잘 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입지를 조금 권리금도 있고 월세가 있더라도 좀 좋은 위치에서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초보자들이 하시는 데는 권리금도 좀 없고 또 월세가 싸고 이런 데 많이 합니다. 그런 데가 위치가 보통 어떤 데냐면은 뒷골목에 주로 그런 자리가 됩니다. 뒷골목 쪽에서 하게 되면은 월세는 싸지만은 전체적으로 거래를 하려면 물건 접수도 잘 안 되고 손님도 잘 안 찾아오고 이렇기 때문에 좀 하기에 힘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본인의 창업 자금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얻으려면은 그 상가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무실로 인수를 받으려면 권리금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특히 해운대 자동이나 이런데 또 함영동 같은데 이런데 아파트 앞에서 하려면은 사설 공동 중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템망이라든지 레처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망값의 권리금이 비싸요. 해운대 자동의 템망값이 보통 한 권리금이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함영동 템망값도 권리금이 한 5천만 원 합니다. 그럼 그 권리금이 5천만 원이고, 또 사무실 임대 보증금이 보통 한 3천에서 5천 정도 하고, 또 사무실 그 자체 권리금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한 1억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금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내가 계획을 세워서 사무실 할 것인가,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단순한 중개만 할 것인가, 경기가 좋을 때 한 2, 3년 전, 3, 4년 전만 하더라도 중개만 하더라도 상당히 또 돈을 많이 버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보면은 종목마다 다 괜찮았어요. 아파트 분양권 하는 사람은 분양권 하는데도 괜찮았고, 기존 아파트 매매도 괜찮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하는 것도 괜찮았고, 어느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떤 종목을 하더라도 다 좀 괜찮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뭐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들었겠지만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단순한 중개 가지고 사무실 유지하기가 요새 좀 힘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있는 양산 쪽에도 보면은 사무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는데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분도 있고, 옛날에 있던 권리금보다도 권리금을 많이 낮춰가지고 사무실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항상 경기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지금은 경기가 안 좋지만 또 몇 년 뒤 언젠가는 또 다시 경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럼 그걸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중개만 하더라도 돈을 벌릴 수도 있지만도 중개 플러스 다른 거를 좀 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하다 보면은 손님들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라는 거는 뭐 투자 컨설팅도 될 수 있고 어떤 개발 컨설팅도 될 수 있고 어떤 손님들한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좋은 거는 여러분이 직접 또 투자를 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조금 여력이 되면은 조금은 자본을 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개발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일 수 있거든요. 또 경매나 공매 쪽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일 수도 있고, 주로 제가 많이 하는 게 저는 경매, 공매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가 좋을 때 한 3, 4년 전에는 저도 서울 쪽에도 뭐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투자로 가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개만 가지고 돈을 벌인다기보다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머리를 좀 돌리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 디벨로퍼라 해놨는데, 이 디벨로퍼라는 거는 그냥 주로 이제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파는 겁니다. 또 디벨로퍼를 해가지고 막 큰 빌딩을 짓고 뭐 이리 한 것만 디벨로퍼가 아니고 조그만하게 조그만한 땅에다가 원룸을 지어가지고 판다든지, 뭐 조그만한 그 토지를 구매를 해가지고 상가나 이런 거를 지어서 판다든지, 아니면은 노후된 큰 건물을 사가지고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아니면 주택 같은 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상가로 리모델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상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인차인을 이어가지고 월세를 많이 받으면서, 월세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또 머리를 돌리면 되거든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분야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뭐 중개를 하면서 이런 교육과 관련된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오늘 여기 이제 교육하러 뭐 강의하러 오기도 했지만은 뭐 이런 거는 큰 돈은 안 돼요. 돈은 안 되지만은 뭐 조금 뭐 명예라 할까 그런 것도 얻을 수 있고, 아니면은 교육 사업 자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랜드 프로처럼 이렇게 여러분도 이런 그 교육하는 이런 거를 차려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이런 학원도 할 수 있고, 또 부산에도 보면은 그 이런 꼭 학원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를 위한 어떤 그 교육 사업을 하는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크게 뭐 어떤 꼭 학원 이런 강의실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강의실은 빌리고 그냥 어떤 그 교수들을 섭외해가지고 그런 교육 사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자의 마음가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첫째는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그 자영업 중에서 길거리 가다가 가장 눈에 많이 보이는 게 미장원이다 그랬어. 우리가 옛날에 좀 젊었을 때는 미장원이 제일 많다 그랬는데, 지금은 길거리 가다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부동산 사무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경쟁업소가 많아서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특별한 블루오션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어떤 좀 특이하게 중개를 하더라도 좀 특별하게 한다든지, 같은 중개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것도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그 우리가 공인중개사 합격을 하고 나면은 상당히 좀 합니다. 이 어려운 고시를 합격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좀 내가 전문가다, 내가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려운 민법, 그 판례 이런 것들 다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다 통과돼가지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부동산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아주 이제 기초 공부를 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동산 이제 입문을 했다. 민법에서 뭐 어려운 그런 뭐 판례라든지 뭐 법률적인 거를 그런 것들을 다 배웠더라도 그 책에서 이론을 배운 거하고 그것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똑같긴 한데, 그 배운 것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 적용을 잘 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법은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로 투자 쪽으로, 오히려 저는 이제 민법 잘하는 사람보다는 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잘하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학개론에서 우리가 돈을 빌리 가지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배우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쪽이 오히려 지금부터는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보면은 세금 관계를 많이 물어봅니다. 실제 고객들이 세금이라는 게 양도소득세뿐만 아니고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세금 그러면은 세무사가 제일 잘 알겠지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부동산에 관한 그 세금 문제는 실제 세무사님들이, 제 친구도 세무사가 몇 분 계시는데 내하고 이야기해보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나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관한 세금 문제는 최고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님들은 그 회계장부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으로 하지 않은 세무사님들은 그렇게 썩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은 여러분이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알지만도 이 세법이 매년 바뀌어요. 해마다 바뀌고 1년에 어떤 때는 2번, 3번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세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 어디까지 바뀌는지 이거를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 이상 세법에 대한 그 교육은 다른데 꼭 가시더라도 강의를 하면서 받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무사보다도 세법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하는 상담 전문가가 되십시오. 손님들이 그 투자 상담하러 많이 오거든요. 일반 고객들은 부동산 사무실만 차려놓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제 초보자한테 와가지고 전문가라 생각하고 어디다가 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앉아있는 그 소장님이 이제 오픈했죠. 한 서너 달 됐는데 어디 가서 뭐를 투자해라고 말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상담해 주려 하면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계속 이런 교육도 받고, 아래에서 이게 가정 말고 다른 어떤 투자 그런 교육도 받으시고, 계속 전문가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도 받고, 임장 활동도 좀 많이 다니세요. 다니면서 어떤 부동산 계속 보는, 재개발이면 재개발 지역 임장도 하고, 상가는 상가 쪽에 임장도 하고, 토지 같으면 토지 임장도 하면서 계속 임장을 하고, 또 실제 여러분들이 그런 좀 자신감이 생기면 실제 투자도 해보고, 그랬을 때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아파트 같으면은 지금 시장은 대구하고 강주가 좋습니다. 대구하고 강주로 투자를 갑시다 라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한 2, 3년 전 같으면은 아파트 투자로 서울로 갑시다. 그 사람을 데리고 서울로 가가지고 여러분 투자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 상담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중개업은 제가 얘기해놨죠. 영업직이고 서비스직이다. 부동산이 전문직이 아니고 영업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항상 영업한다. 이게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그 보험 설계사 아주머니들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 보험 하시는 분들은 매 사무실로 다니고 고객들 찾아다닙니다. 한두 번 가도 그 보험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보험 하시는 분들은. 근데 어느 순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찾아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보험에 가입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험 하시는 분 오면 아예 얼굴도 안 마주치는데
계속 찾아보고 오다가 뭐 이야기를 듣기 싫어도 듣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을 가입하게 된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영업을 찾아가는 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아시는 소장님 한 분은 사무실에 거의 잘 앉아 있어요. 네, 어디 다닙니다. 다니면서 주로 그분은 공장, 창고 이런 걸 많이 하시는 분인데 계속 어디 다니면서 어떤 공장에 있는 뭐 전무나 상무 만나고 공장에 있는 그런 분도 만나가지고 또 어디 투자할 계획이 없느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가지고 중개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의사나 변호사가 보통 우리 전문직이라 그러는데 최근에는 변호사도 워낙 많고 또 의사도 많다 보니까 그분들도 영업을 합니다. 제가 있는 양산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치과 의사 이런 분들이 우리 공인중개사 찾아옵니다. 우리 모임하고 자기 그 치과 병원하고 협약을 맺자.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가족들 오면은 뭐 20% DC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영업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영업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중개업 멘토를 한 2~3명 정도로 만드는 게 좋겠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좀 고민거리가 생기고 이거를 계약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것인지 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종종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참 애매하거든요.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은 좀 그러니까 물론 뭐 동기들한테 물어보는데 동기도 실력이 똑같으면 해나 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경험이 많은 그런 소장님이나 또 뭐 이런 데 강의하는 이런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친해가지고 막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뭐 중개업 창업 절차 해가지고 쭉 적어놨는데 이거 아마 앞에서 하신 분이 아마 했을 것 같아서 이건 대충 하나 넘어갈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종목이 정해지고 나면은 그 사무실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기존 사무실을 인수할 거냐 아니면은 새로운 사무실을 오픈할 거냐 뭐 서로 장단점은 있는데 가능하면은 기존 사무실 오픈 인수 받는 게 아무래도 거기 물건도 있을 거고 거기 부동산 하던 자리라는 것을 그 동네 주민들이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런 데가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는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권리금도 많이 다운됐어요. 제가 그 양산에 있는데 제 아시는 분이 한 1년, 2년 전에 권리금을 3,800 주고 들어갔는데 며칠 전에 그냥 350만 원에 넘기고 팔았다 하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권리금이 많이 떨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무실을 노리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사무실을 계약할 때 계약이 두 건이 보통 형성이 됩니다. 하나는 임대 계약이 필요하고 하나는 권리금 계약이 필요한 겁니다. 임대 계약은 그 상가 건물 주인하고 임대 계약을 해야 되고, 권리금 계약은 기존 하고 있는 소장님하고 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 건의 계약이 보통 이루어지는데 순서는 권리금 계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가 임대 계약을 하고 가능하면 같은 날, 같은 시간 하면 제일 좋고 그래도 순서는 권리금 계약을 먼저 하고 그 특약으로 만약에 권리금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 내가 1,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한다 이 계약을 해놔놓고는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상가 계약이 안 될 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또 주인이 나는 현재는 달세가 100만 원인데 뭐 바뀌면 나는 120만 원 올리겠다든지 주인이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금 계약부터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개설 등록은 해당 시군구청에 토지 정보과나 이건 구청마다 좀 틀립니다. 아니면 지적관 이런 데 가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이름을 지을 때 조금 단순한 것보다는 조금
특색 있는 이름을 지으면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 오래 남는 이름. 조금은 약간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은도 좀 이름이 특이한 이름을 해놔야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좀 장명소 이런 거 짓는 것보다는 좀 특이한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 공제 가입할 때는 뭐 보증보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그 공제비가 좀 싸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런데 하는 것보다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조금 비싸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혹시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협회에 있는 뭐 지부장이나 지회장님이나 어떤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공제보험, 보증보험에 하면은 그런 도움을 받기 좀 어려우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협회에 가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는 그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은 간이 가세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 가세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간이 가세자로 등록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다음에 세금 낼 때 좀 유리합니다. 일반 가세자는 원래는 연간 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이면은 일반 가세자로 해야 되고, 그거 이하 같으면은 간이 가세자로 하면 되는데, 간이 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단점은 있고, 일반 가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좀 그 법인체 같은 데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도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간이 가세자를 하면은 세금 계산서를 못 끊는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 이제 법인하고 이런 데 계약을 많이 하면은 일반 가세자로 하는 게 좀 괜찮기도 합니다. 그래도 처음에 할 때는 그냥 간이 가세자로 하는 게 좀 유리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설 공동 중개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설 공동 중개망은 해운대 같으면은 자동 같은 데는 보면은 텐망이라는 그 망이 있고요. 해운대 우동이나 중동 같은 데 상가를 주로 하는 데는 내처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망이 있고, 함행동 신도시 같은 데는 텐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망을 운영하고 있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함행동 신도시에는 126개 업소가 자기들끼리 딱 텐망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중개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가가지고 사무실 오픈하고 거기에 가입을 안 하게 되면은 공동중개가 상당히 하기가 힘들고 좀 왕따를 시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할 때는 조금 그런 망값이 주더라도, 권리금이 상당히 주더라도 그런 데 하려면은 꼭 이런 망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꼭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그러면 그 공동중개를 좀 안 시켜주는 그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파악해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실 처음에 오픈하면은 그 사무실 인테리어를 사무실 같은 조명을 밝게, 형광등인 조명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는 이런 뭐 직규로 이런 거 쭉 하시면 되고, 지도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지도는 항상 있어야 되고, 아파트 앞에 사시는 분들은 조감도 그런 것도 이제 달아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판이나 썬팅 이런 것들도 간판도 좀 요새는 이제 그냥 일반 간판보다는 좀 LED 간판 이런 것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 거 하더라도 좀 눈에 잘 띄는 그런 색깔의 간판을 하십시오. 너무 고상한 것보다는 좀 눈에 좀 잘 띄는. 그 다음에 썬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멀리서 보더라도 뭐 노랗게, 빨갛게, 뭐 꽃분홍이라든지 좀 눈에 잘 띄는 그런 썬팅을 해야 멀리서 우리 사무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오픈하는 데는 항상 그 이중문을 합니다. 이중문. 중문을 한 개 달고 바깥문은 항상 열어놔놓고 이중문을 설치해가지고 겨울에 추울 때도 바깥문은 열어놓고 안문만 닫아놓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렇게만 다른 사무실 한번 구경하시고 하면 될 거고요. 다음에 사무실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실을 오픈할 때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장님 혼자 사시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월급 주는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은 고정 월급을 주는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은 부담이 많이 되니까 혼자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2명 또는 3명에서 같은 여러분들 그 동기나 동료들끼리 동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동업을 하는 이유는 경비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수익은 작더라도 여기서 뭐 달세가 100만 원인데 둘이서 하면은 장사 하나도 안 되더라도 50만 원씩만 내면 되고, 이런 좀 그런 경비 부담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꼭 그 장단점은 있는데, 뭐 2명이 사다 보면 애들 수익이 또 나더라도 둘이서 갈라 먹어야 되니까 수익이 작을 거고, 원래 경기가 좋을 때는 그 직원 한 명 두더라도 1명, 2명 보통 옛날에 다 두고 했어요. 실장 뭐 1명, 2명 두고 월급 주더라도 그 수익이 훨씬 더 컸거든요. 소장님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워낙 좀 안 되니까 초기에는 그냥 사무실 오픈한다기보다는 가능하면 다른 사무실에 가서 조금 일을 배워본다든지 그런 기회를 먼저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원래 구성은 보통 소장님하고 실장님 1명 또는 2명 정도 해가지고, 이게 보통 일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특히 아파트 앞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실장님이 월급이 부담되다 보니까 실장님을 내보내고 소장님 혼자 사는 데가 많다. 또 2명이나 3명에서 합동 사무실을 하는 곳이 많다. 그리고 이제 그 소장하고 퍼리실장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상가를 많이 하는 데라든지 원룸을 많이 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는 또 토지를 많이 하는 데 보면은 소장님 한 분 있고 직원이 한 5명, 어떤 데는 막 한 10명도 있습니다. 그럼 이 직원들은 월급을 안 줘요. 소장님은 월급 안 주고, 그 퍼리 실장님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뭐 계약을 해가 오면은 계약서는 소장님이 적습니다. 근데 그 수수료는 보통 한 30%는 소장님한테 주고 퍼리 실장이 자기가 한 70% 가져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한 10명 있다. 그러면은 한 2달에 한 개씩만 한 분이 하더라도 직원이 많으니까 소장님은 가만히 앉아서 30%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예. 그렇게 토지하는데 또 섬에서 원룸 하는데도 그리 많아요. 이는 책상만 쭈르륵 놔놓고 뭐 직원을 한 5명에서 10명 씁니다. 그래가지고 원룸 해라. 계약서만 자기가 적고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상가 같은데. 그런 거는 하려고 아직까지 여러분 초보자니까 조금은 힘들 거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개업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개업식을 꼭 해야 되느냐? 저는 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형식적이지만은도 해라고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홍보를 하는 데 있다, 이 홍보. 가능한 많이 알리자. 자, 내가 이번에 어디서 해운대 자동에서 부동산 사무실 오픈한다. 그럼 일가들, 친척들한테 다 통보도 하고, 또 동기생들한테도 통보하고, 옛날 직장 동료한테도 통보를 하고, 내 아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다 통보를 해가지고, 좀 그렇지만 한번 오봐라. 이게 홍보가 목적이 되겠지. 그게 뭐 자랑이 아니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어야 다음에 어떤 부동산 그쪽에 해운대 쪽에 내가 하나 부동산을 뭐 매입한다든지 할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업식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업식은 보통은 떡을 돌리고 이래 하는데, 이 떡 돌릴 때도 내가 어떤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사무실은 그 인근에 있는 그런 상가에다 다 떡을 돌립니다. 그것도 내가 홍보도 하는 거지. 그 떡을 먹어서 좋은 거는 아닌데, 내가 이번에 새로 여기서 사무실을 차렸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떡도 돌리고, 가끔은 뭐 타올 같은 거 타올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조그마한 쟁반 같은 거 해가지고 쟁반 하나 돌리기도 하고, 그 주변에 나를 알리는 그런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 사무실 말고 다른 데 오픈한 데 보면은 뭐 오색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쭉쭉 걸어 놔놓고 하안도 막 하고 하잖아. 그죠? 심지어 뭐 옛날에는 이제 뭐 부동산은 그런 없지만은 또 다른 그런 종목들은 도움이 불러가지고 막 그래서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알리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고, 아니면 그게 현수막을 하나 건다든지, 아무것도 아닌데 현수막 하나 그러면 가다 사람들이 차 타고 가면서 저 현수막 읽어보나 저게 뭐지? 이러면서 쳐다보거든요. 홍보가 목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주종목하고 부종목을 정해라 그랬는데 뭐 아파트 위주로 할 거냐 아니면 원룸 위주로 할 거냐 단독주택으로 할 거냐. 단독주택은 사실은 이게 거래가 좀 매매 같은 거는 이 불경기 때는 거래가 참 안 됩니다. 단독주택은 뭐 가끔 전세나 이런 거는 될지 몰라도 경기가 좋을 때는 단독주택도 거래가 많이 되는데 지금같이 불경기 때는 이 단독주택은 거래가 좀 잘 안 돼요. 아니면 재개발을 위주로 할 거냐, 상가나 토지나 막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게 토지 하면서 공장을 같이 한다든지 원룸 하면서 빌라를 한다든지 아파트 하면서 주변에 원룸을 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주종목을 이제 정하시고요. 조금 이 비교를 해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가장 일반적이면서 그래도 비교적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거래가 제일 많은 게 그래도 아파트입니다. 토지나 상가나 이런 것보다는 아파트 거래가 제일 많고 중개도 비교적 쉬워요. 근데 문제는 그 대신에 경쟁업소도 상당히 많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룸 같은 거는 주가 임대 그 위주 거래입니다. 원룸은 매매 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 수입이 그 임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월세 위주고 원룸은 그 계약이 비교적 쉽고 또 거기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거주 기간이 좀 짧아요. 보통 원룸 계약 1년을 많이 합니다. 원래 보통 다른 것들은 2년 계약을 주로 많이 하는데 원룸은 거기 들어오는 사람 자체가 1년 계약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은 1년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이사 가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이 짧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원룸 하나에 보통 방이 평균적으로 한 15개 됩니다. 그럼 원룸 주인 한 사람을 내가 알게 되면은 물건 15개를 확보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원룸을 내가 주인 10명을 알게 되면은 물건 150개를 내가 확보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원룸에 보통 한 15개 정도의 방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사례를 하나 들면은 한 4, 5년 전인가 그 부경대 앞에서 그 제 아시는 소장님이 그 원룸 위주로 부동산 사무실을 차렸어요. 차려가지고 2월달 한 달에 거기 경성대 부경대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원룸이 되게 많답니다. 저는 뭐 그 원룸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하튼 그게 많아가지고 2월달 한 달에 계약을 한 200여 개를 했고 한 달에 수수료만 5천만 원 이상을 받았답니다. 그 정도로 2월달 한 달에 그렇게 바빴답니다.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 5명이서 했답니다. 원룸 하는 그 부동산 사무실에 5명이 했는데 사람 구성이 젊은 사람을 많이 썼대요. 그 직원을 젊은 사람들이 하면서 특히 제일 홍보를 많이 했던 방법이 블로그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부경대 원룸 아니면 경성대 원룸 하면은 제일 위에 첫 화면에 뜨도록 그거를 해가지고 많은 손님이 오게끔 그래가지고 돈을 한 달에 2월달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버리고 한 1년 정도 하다가 또 권리금도 5천만 원 받고 팔고 나왔답니다. 이런 정도로 원룸도 무시할 게 못 되고 그런 열심히 하면은 아이디어를 잘 내고 하면은 돈을 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부산에 재개발 지역이 많은데 지금은 재개발이 잠깐 좀 가라앉았어요. 한 2, 3년 전만 해도 재개발이 엄청 활성화됐거든요. 지금은 약간 가라앉았는데 또 재개발 지역도 가보면은 부동산이 너무 많아. 또 재개발 지역에 보면은 왜 거기 많이 들어갔냐 하면은 거기 재개발 앞에 가게세가 싸. 가게세가 한 60만 원이나 1분이 안 하거든.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거기서 많이 했는데 여기서 중견에 가서 큰 돈 벌이기는 좀 어려워요. 재개발 지역에 살려면은 여러분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좋아. 건매 물건을 직접 매수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부산에 그동안 워낙 재개발 시장이 좋았거든요. 뭐 재개발 프리미엄 막 1억, 2억씩 많이 올랐거든. 건매 물건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돈을 많이 벌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생각보다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 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요걸 하려면은 그 정비법 있죠, 그죠? 정비법, 우리 공법 배웠죠, 그죠? 그거를 완전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 단계별로 중개해야 될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차이점.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 지정할 때,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할 때, 그 다음에 감정 평가할 때,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할 때, 그 단계별로 중개할 때 좀 그건 나중에 정태호 소장님이 나중에 다음 강의 때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그 절차마다 어떨 때 해야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잘 이용하면은 여기서 돈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중개 수수료는 상당히 높죠, 그죠? 높은 그런 장점은 있는데, 상가 하려면 물건 개발에 많이 노력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실만 가만 오픈해놔 놓고 있으면 물건이 막 착착 접수가 많이 되면 좋은데, 주로 서면 쪽에서 상가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출근 오전에 잘 안 해요. 오후에 출근해가지고 한 3시 이후에 움직인답니다. 왜냐하면은 섬에 있는 상가들 보통 문을 3시 이후에 연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해봐야 전부 다 문이 닫혀 있는 거라. 그래서 상가 하시는 분들은 내 명함을 각 가게 다니면서 명함을 뿌립니다. 명함을. 처음에는 하면은 이 상가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요. 철판을. 처음에 하는 부끄러워서 상가에 못 가. 형, 다 장사 잘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내 명함 상가 파세요. 상가 혹시 내한테 내었어요. 상가 내놓으세요. 하면 잘못하면 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섬에 있는 상가라도 다 잘 되는 게 아니거든. 어떤 상가는 진짜 팔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럼 그런 사람은 명함을 자꾸 받다 보면은, 아이고, 내 거 한번 좀 팔아줘봐서 일이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건을 계속 접수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건 개발에 노력을 해야 되고, 가끔은 이 상가는 이 중개사고가 날 수 있어요. 중개사고라는 게 어떤 손님이 내가 이 목적이, 예를 들면은 어떤 학원을 하기 위해서 나는 상가를 얻는다. 아니면 나는 감자탕집을 하기 위해서 얻는다. 이래 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거기 허가가 안 나는 수가 있어. 인허가가. 이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다. 인허가 문제를. 기존 신도시 지역에서는 은간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 구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한 건물의 어떤 건물 면적 기준 이내에서 거기 유흥업소가 있으면은 학원 허가가 안 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건축물 용도에 보면은. 또 어떤 데는 보면은 정화조 용량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쓰면은 정화조 용량이 작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자탕집을 하게 되면 물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화조 용량이 안 맞아서 허가가 안 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것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거기다 특약을 땁니다. 임대차 계약할 때 특약을 어떻게 하냐면은,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지고 한다. 인허가에 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을 한다. 내가 볼 때는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임차인 당신이 구청이 알아보고 여기 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계약을 해라. 그러면 좀 안전하겠죠. 그죠? 좀 무책임한 그런 것도 있지만도 내가 안 다치기 위해서는 그렇게 특약을 따라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개 수수료는 상당히 높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토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좀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도시 지역 안에 있는 토지하고 예각에 있는 토지로 크게 구분해 볼게요. 신도시 지역 안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명지국제 신도시 안에 LH공사에서 토지를 반듯반듯하게 잘라가지고 분양해놨던 그런 토지, 일강 신도시에서 분양해놨던 그런 주택지라든지 그런 상업지, 이런 거는 중개하기 진짜 쉬워요. 아무 그 하자가 없어. 그게 완벽하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그냥 배추 한 포기 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배추 한 포기 500원에 사세요. 이렇게 계약해 주는 거하고, 그냥 명지국제 신도시에 몇 번지, 이거는 3억에 됐습니까? 그건 아무 사고 날 것도 없어. 그런데 예각 토지, 그런 것들 좀 머리가 아프죠.
예를 들면 저 기장 쪽에 있는 뭐 이런 데 뭐 임야라든지 그는 농지라든지 저쪽에 김해 대동이나 대저 쪽에 있는 그런 애각에 있는 농지나 토지 이런 임야라든지 이런 할 때는 조금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투자해놓은 사람은 괜찮고 또 그런 데다가 어떤 내가 무슨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는데 어떤 그 토지 용도 지역이란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토지가 많이 있거든요. 도로가 없어서 안 나는 게라든지 도로 폭이 안 맞아서 안 나는 게라든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고 여하튼 그런 토지는 또 이게 물건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물건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이 다녀야 됩니다. 시골로 다니면서 계속 시골 다니면서 뭐 마을 이장님도 만나고 그 동네 주민들 노인회 이런 데 가가지고 이 동네 혹시 물건 내놓은 게 없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같은 것도 보면은 다음에 이제 정만철 교수라고 다음에 공장 강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학원 동기생인데 이분은 이제 저쪽에 감전동에서 내 공장 하나만 합니다. 그런데도 그 재미가 있대요. 생각보다는 공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괜찮다고 합니다. 공장을 찾으러 오는 분은 공장을 매수로 하거나 임대로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자기 확실한 목적이 있어 오는 거라. 자기가 목적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전부 다 진성 고객인 거라. 진짜 자기 필요해서. 그래서 오히려 일하기가 더 좋답니다. 자기가 원하는 평수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거 맞으면. 그래서 공장도 어려운 건 아니고 최근에는 여성분도 공장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실 아까 제가 입지가 좀 중요하다 그랬는데 사무실 입지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그 중개를 하는데 고객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내놓는 고객, 그러니까 매도 고객이나 임대 고객 크게 분류해서 그런 부류가 하나 있고, 물건을 사기 위한 매수 고객이나 임차 고객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분류인데, 매도 고객이나 임대 고객은 대부분이 내 사무실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 물건이 내가 맹지국제신도시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물건이 그 근처에 있는 물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다른 데 애각지 다른 물건도 올 수도 있는데 그 물건이 나오더라도 거의 거래하기가 힘들고 주 물건이 내가 사무실 있는 주변에 물건이 나오는데 근데 매수 고객이나 임차 고객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손님이 많지만도 매수 고객이나 임차 고객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해운대 자동에 자기 아파트 구하러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 발령이 났어. 1월 초에 발령이 나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와야 돼.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은 뭐 이쪽 하든 뭐 부산에 있는 아파트나 전세를 구하든 매매를 구하든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차 고객은 임차나 매수 고객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매도 고객은 바로 그 주변에 많아. 그래서 사무실 위치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주 목적이 물건 확보가 유리해. 물건이 눈에 잘 보이는 데 있어야 물건 접수가 많이 되는 거라. 그래서 사무실 위치가 좋아야 되고 임차 고객이나 매수 고객을 위해서는 광고를 많이 해. 광고 중에서 특히 인터넷 광고 나중에 또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 될 겁니다. 인터넷 광고 쪽에다가 힘을 실어야 됩니다. 아무리 지역 광고에다가 뭐 내 사무실 옆에다가 뭐 POP 전단지를 뭐 붙이고 그따 현수막 걸더라도 서울에 있는 사람 그거 안 보이거든 눈에. 그 사람 인터넷 검색 보고 전화해가 오지 직접 와서 요새 구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검색해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 위치가 중요한 것은 물건 확보가 유리하다. 이것 때문에 사무실 위치가 좋아야 되고 사무실이 눈에 잘 띄어야 되고 가능하면은 4차선 도로변 그런 쪽에 있어야 되고 코너 각지라든지 이런 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무실이 유동인구가 많은데
지하철역이라든지 지하철역에서 아파트로 가는 그런 길목이라든지 그런 쪽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좋다. 권리금이 좀 있고 월세가 조금 높더라도 가능하면은 좀 위치 좋은 곳에 사무실을 구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도로가 너무 넓어가지고 막 8차선 도로인데 차만 쌩쌩 달린다. 이런 데는 아무리 눈에는 잘 띄더라도 차가 횡행 달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 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보다는 한 4차선 도로변 이런 데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실 입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를 따져가지고 저는 보통 한 300세대 정도의 부동산 사무실 한 개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안 되게 이것도 좀 많은 편에 들어가긴 한데 그 세대수를 따져가지고 그게 어떤 아파트 단지에 갔는데 한에서 뭐 1200세대다. 근데 거기 부동산 사무실 한 3개 내지 4개 정도 있으면 그래도 그런 데는 적정한데 최근에 제가 있는 양산 신도시나 맹주국제 신도시에 보면은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어떤 단지 세대수가 한 10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사무실이 막 30개 들어온 데도 있고 막 그런 데 많습니다. 그런 데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가봐야 먹을 게 없어요.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파트 세대수를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참 여러분 사무실 채우기 전에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그거를 한번 쭉 보세요.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그걸 조회해보면은 2018년도 쫙 거래된 개수가 쫙 나오거든요. 그럼 그 아파트 단지에 쭉쭉 세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의 대우 아파트 그걸 보면 작년 1년 동안 총 거래가 몇 건 됐는지 그걸 세어보면은 총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20개 됐다. 근데 그 부동산이 뭐 3개 있다. 그러면 나누기 3 해보면 내한테 몇 개 정도 돌아오겠는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데가 전에 여기 수영 쪽에 현대 아파트 그거 내가 가보진 않았는데 세대수에 비해서 부동산이 몇 개 없다 하더라고. 엄청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무실이 몇 개 없어가지고 되게 바쁘다 하더라고. 저는 잘은 모릅니다. 그 소문만 제가 들었어요. 여하튼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어떤 아파트 세대수하고 1년에 거래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그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 될 겁니다. 여하튼 그래 아파트 쪽에는 평형대가 다양하면 좋다. 20평대, 30평대, 40평대, 50평대 이런 평형대가 다양한 아파트 쪽에 가는 게 유리하고요. 어떤 데 가면 막 34평, 올 34평이다 이런 데는 좀 별로다는 거지. 왜냐하면 평형대가 다양해야 거기서 자체적 이동이 있다는 겁니다. 20평대 사는 사람이 30평대로, 30평에 사는 사람이 40평대로 자체 이동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형대가 다양하면 좋고 소형 평수가 많을수록 좋다. 가능하면 20평대, 30평대가 많은 그런 아파트 단지가 좋다는 겁니다. 40평대, 50평대 이런 데 사는 사람은 이사를 좀 잘 안 다녀요. 특히 50평인데 큰 평수 사는 사람은 한번 들어가면 거의 뭐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거래가 잘 안 돼. 실제 여러분이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 개수를 세면서 평형대별로 한번 조사를 해봐. 큰 평형도 거래가 잘 안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소형 평수가 많은 데가 좋다. 그 다음에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 단지 있는 것보다는 옆에 다른 아파트 세대하고 같이 여러 개 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이 아파트 아니면 또 옆에 다른 아파트도 살 수 있고 이 아파트 아니면 또 옆에 다른 아파트 살 수 있는데 그런 쪽에다가 입지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가 이제 신도시 아파트 쪽이 되겠죠. 해운대 신도시나 함행동 신도시나 맹지국제 신도시나 양산이나 뭐 정관 신도시 이런 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하철 역세권 조금 항상 지하철 역세권은 사람들 선호를 합니다. 꼭 그 유명한 아파트가 아니라도 지하철 바로 내려가지고 한 5분 이내 거리 있는 이런 아파트들 그런데 살기를 많이 원하거든요. 이런 역세권 이런 데 좋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어떻게 나오나? 그 다음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룸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은 서면 같은데 연산동 같은데 시내 중심가에 원룸이 많아요. 그런데 왜냐면 직장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직장인들이 많은 옆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많고 그 다음에 대학가 주변에 원룸이 많고 그 다음에 지하철 역세권
그 다음에 공단 인근 지역, 이런 원룸이 많은 쪽에 여러분이 사무실을 원룸을 하시려면 그런 쪽에 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가는 뭐 부산 같으면은 우리 서면 쪽에 상가 많은 중심 상업지라든지 연산동 뭐 노타리 주변이라든지 물론 또 뭐 남포동이나 이런데 그런 쪽이라든지 또 뭐 지하철역 세권 지하철역 주변에 보면은 그 뭐 우리 요 장산도 마찬가지죠. 장산 주변에 그 신도시 안에 그 새로 생긴 그런 상가들, 덕천 노타리 같은 덕천 노타리 주변 그 지하철역 주변에 그런데 상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라든지 하단 노타리 주변에 그런 상가들이라든지 여하튼 그런 상가들이 많이 밀집된 곳이야. 그런데 해야 일을 하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토지는 주로 외곽에 있다 보니까 물론 신도시 지역에 토지를 하려면은 뭐 명지국제 신도시, 명지국제 신도시, 일강 신도시 그런 데다 사면 될 거고 그 말고 일반 외곽 토지는 뭐 부산 같으면 주로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강서구 쪽에 뭐 대저라든지 이런 쪽에 그 다음에 김해 저쪽에 대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김해 저쪽에 그 들판에 그 화목동이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기장군 쪽에 일강이나 저쪽 위쪽에 그런데 2차선 도로나 4차선 도로변에 그런 데서 자리를 잡고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은 공단 인근 지역, 뭐 사상공단, 녹산공단, 양산에도 이런 좀 공단이 좀 있습니다. 양산 북정공단, 정관이나 뭐 장안 쪽에 있는 공단이 있는 지역, 뭐 그런 쪽에 사무실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돼서 잠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